네, 안녕하세요. 정설영 수의사입니다. 오늘부터 한 3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진행되는 게 만성 신장 질환을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영양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만성 소모성 질환인 경우에는 그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영양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질병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3회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시간으로 이 만성 신장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손상됐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병리학적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동물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최근에 나왔던 여러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 논문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뭔지 좀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둘째 시간부터 영양학과 좀 더 직결된 그런 내용을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장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콩팥이죠. 이 콩팥의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뭔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네프론 또는 사구체라고 하고, 콩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머니 같이 생긴 이 부분 있죠. 요게 보호만 주머니라고 하고, 그리고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보호만 주머니에서 막 뭉쳐 가지고 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이 노랗게 돼 있는 요걸 우리가 세뇨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뇨관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구체를 펼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혈액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라는 얘기는 요로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물질이 파란색은 좋은 물질, 분홍색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물질,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나쁜 물질입니다. 좋은 물질은 우리가 재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콩팥이 다시 흡수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재흡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 전해질, 비타민, 물 등은 한번 뿜어서 내보냈다가 다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콩팥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 가지고 이게 밑으로 쭉 길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헬레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헬레골이에서는 물과 염, 나트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을 다시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 보시면은 안 좋은 것들이고 요로 배출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산이라든가 요소, 암모니아, 그리고 좀 수소는 되게 필요한 물질이지만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됩니다. 또는 약물, 대사산물, 그리고 독소 등도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부 다른 전해질, 칼륨이라든가 수소의 경우도 이렇게 이제 세뇨관의 끝부분에서 너무 많은 경우에 이제 배출을 하게 되고, 암모니아 역시 이거는 무조건 배출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크레아틴인하고 SDMA는 불필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질인데 그냥 내보내는 물질입니다. 근데 만약에 콩팥이 손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잘 못 빠져나가게 되겠죠. 잘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혈액 중의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크레아틴인과 SDMA가 혈액 중에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콩팥이 기능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높으면 높을수록 후기로, 그러니까 만성 신장 질환의 후기로 진행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소의 경우도 무조건 빠져나가야 되는 물질인데, 만약에 잘 못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혈액 중에 높은 농도로 유지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소가 혈액 중에 많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질소혈증 또는 요독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안 좋은 물질이 혈중에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이 많이 쌓이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의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거, 만약에 이제 신장 질환이 있어요. 손상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잘 못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잘 못 가져오면은 특히 두 가지, 아미노산과 물인데, 아미노산의 경우는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빠져나가겠죠? 못 가져왔으니까. 그러면은 단백질이 요로 빠져나갔으니까 이걸 우리가 단백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도 재흡수돼야 되는데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량이 늘어나니까 탈수가 약이 되고, 탈수가 되니까 물을 많이 마시겠죠. 그래서 이제 만성 신장 질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임상 증상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단뇨라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싸는 그런 증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호르몬인데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D의 대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비타민 D를 합성을 하지만 개와 고양이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이제 먹었을 때 비타민 D3가 최종적으로 콩팥에서 이제 신장에서 칼시트라이올이라는 호르몬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칼시트리올은 칼슘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신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인을 배출하는 역할인데, 만약에 신장이 손상됐다면은 인 배출이 잘 안 되겠죠. 인 배출이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PTH라고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활성도 또는 그 분비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되면은 체내 칼슘의 정체를 야기하게 되고, 이 칼슘의 정체는 결국 콩팥 실질 조직에 칼슘이 침착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신장 석회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신장 석회화는 만성 신장 질환에 있어가지고 콩팥 기능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은 콩팥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령화됐을 때 일부 조금씩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콩팥 질환과 함께 부갑상선 호르몬의 증가, 인의 증가가 같이 보여진다라면은 이제 콩팥의 신장 석회화는 좀 더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콩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당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당을 단백질과 지방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당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콩팥은 이렇게 이제 그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조혈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합성해서 분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이 손상되게 되면은 빈혈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의 진행은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굉장히 시간이 길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좀 짧은 편에 속하고, 3단계가 좀 이제 긴 편에 속하고, 4단계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임상 증상을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좀 일부 반려동물에서 이렇게 PUPD라고 한 거는 1단계 후반 정도 가가지고 다음 단뇨,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요가 좀 희석된, 그러니까 노란빛이 좀 안 띄어지는 그런 희석된 오줌을 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질소혈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질소혈증은 2단계에서는 좀 이제 약하게 오고 3단계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3단계 후반부터 가게 되면 요독증이라 그래가지고 질소혈증이 좀 더 진행된 형태로 신장질환이 진행되게 되고요. 이 신장질환은 한번 손상이 되면은 계속 손상이 되고 다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비가역적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상이 치유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그런 질병이고, 그 치료를 하는 목적은 진행을 늦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콩팥이, 그러니까 신장이 한 3분의 2 정도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33% 정도만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3단계에 진입을 하면은 4분의 3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4분의 1 정도만 콩팥이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4단계로 넘어가면은 90%가 손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 질환이 진행되는 것 또는 콩팥이 손상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지표는, 중요한 지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크레아티닌과
SDMA가 가장 중요한 지표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지고 단계를 나누게 되면은 일단 위에 있는 거는 강아지고 밑에 있는 거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인 경우에 2단계로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크레아티닌의 수치가 혈중 농도가 1.4에서 2 정도에 해당이 되면은 2단계로 진입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3단계는 2.1 이상이 되면은 3단계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약간 더 이제 개의 지표보다 높아가지고 2단계는 1.6에서 2.8, 3단계는 2.9에서 5.0 정도의 크레아티닌 혈중 농도가 이제 단계를 규정해주는 지표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SDMA 같은 경우는 콩팥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UPC는 U는 유리인이고요. 그러니까 오줌이란 뜻이고 P는 프로틴, 그래서 단백질이란 뜻이고 크레아티닌은 이 크레아티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은 빠져나가야 되는 물질이고 콩팥이 손상이 되면 안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빠져나가지 말아야 되는 물질입니다. 근데 크레아티닌은 적게 빠져나가고 단백질은 많이 빠져나간다면은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치가 높아지면은 단백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0.5 이상이면 강아지, 고양이는 0.4 이상이면은 단백뇨로 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축기 혈압을 측정해서 콩팥 기능이 손상이 됐는지 여부도 함께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면은 이제 고혈압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이때는 이제 혈압약을 투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아까 콩팥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요를 농축하는 기능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농축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요가 희석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요 비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싸고, 그로 인해 탈수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실조에 문제가 생기고 밥을 잘 안 먹게 되고, 그리고 구토라든가 오심, 그리고 설사,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냄새, 변비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빈혈, 이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경련이라든가 근육 쇠약, 간질, 혼수 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피모가 이제 불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 검사, 요 검사 혈압을 통해서 하게 되고, 혈액 검사에서 중요한 지표가 크레아티닌, SDMA가 되겠고, UPC는 요의 크레아티닌 대비 단백질의 비율이 되겠죠. 이게 증가하면은 이제 단백뇨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혈압,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보호자분들께서 혈액검사, 요 검사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BUN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BUN이 란 뭐냐면 이제 블러드에서 혈액에 유레아와 나이트로젠, 그래서 혈중 요소질소 농도를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콩팥 질환이 많이 손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3기 정도 가게 되면은 BUN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질소혈증이 발생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좀 더 많이 올라가면은 요독증까지 진행됐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BUN의 증가는 콩팥 손상뿐만 아니라 위장관 출혈 등의 다른 이제 장 쪽에 질환이 있을 때도 쉽게 올라가는 지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고단백 식이를 하는 경우에도 올라가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BUN은 만성 콩팥 질환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혈증, 아까 이제 이 후반으로 진행이 되면은 나타나는 문제가 질소혈증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인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인해 수치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고인산 혈증이라고 하고, 인 수치의 증가는 콩팥 질환이 3기 정도로 진행이 됐을 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체크해야 될 요소들인데, 중요한 거는 크레아티닌과 SDMA, 그리고 UPC가 되겠고, 후기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비유행과 고인산 혈증도 같이 체크를 함으로써 질소혈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인
수치가 높아져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식이요법이라든가 약물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호자님들께서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콩팥 질환을 관리하는 목표는 질병의 진행을 늦춤으로써 좀 더 오래 살게끔 하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와 관련된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논문 보시면은 콩팥 질환 2기, 3기, 4기에 진단된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의 경우 2기에 진단된 경우에는 평균 1년 좀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3기에 진단이 되면은 평균 1년 좀 못 살았다라는 얘기고 4기 진단이면은 한 2달 정도밖에 못 산다. 이게 평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이제 대형견이 좀 많이 여기 연구 논문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소형견에서는 이거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2기에 진단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반려동물은 3년을 넘게 살았고요. 2기 진단한 똑같은 반려동물인데 1년도 못 산 애들이 있어요. 같은 2기 진단인데 같은 3기 진단임에도 어떤 애들은 2기 진단된 애보다 더 오래 살았죠. 근데 어떤 애들은 한 달도 못 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4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기임에도 불구하고 1년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존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었느냐를 평가한 연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생존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렇게 BCS, 이거는 살이 좀 쪘는지 빠졌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근육량, 그리고 크레아티닌의 농도 증가, 고인산 혈증, UPC 수치 증가 등의 지표를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 살이 좀 빠진 애들, 근육량이 없는 애들이 좀 생존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생존 기간이 짧았고, 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존 기간이 짧았고, 단백뇨가 심하면 심할수록 생존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2기 진단된 애들 이렇게 평균 좀 오래 살았겠죠. 이제 초기니까. 말기 진단된 애들은 생존 기간이 좀 더 상대적으로 짧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BCS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BCS는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고, 이게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낮은 수치는 살이 없는 애들이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살이 찐 애들입니다. 보시면은 살이 찐 애들이 좀 더 생존 기간이 길었죠. 그리고 살이 빠진 애들이 생존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만성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결론은 이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또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CS는 머슬 컨디션 스코어 또는 MMS에서 머슬 매스 스코어라고도 하거든요. 근육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이렇게 줄어든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짧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육량은 뭘로 유지하겠습니까? 단백질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수치입니다. 그래서 인수치가 낮을수록 오래 살았고, 인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생존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단백뇨 척도인데 단백뇨가 심할수록 좀 생존 기간이 짧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알부민은 혈중 농도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의 섭취량 또는 단백질이 혈중에서 잘 유지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은 생존 기간이 짧았죠. 그래서 알부민 수치도 우리가 만성 신장 질환을 평가하는데 포함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체중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콩팥 질환은 거의 이제 그 노령화됐을 때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질병인데 100마리 대상으로 반려견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인데요. 2011년도에 출판이 됐고, 2단계 진단된 애들이 20마리, 3단계 진단된 애들이 57마리, 4단계 진단된 애들이 이제 23마리였죠. 평균 나이는 10살 정도였고요. 주로 이제 큰 애들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게 되면은 BCS가 낮다는 얘기는 살이 빠졌다는 얘기죠. 살이 빠진 애들이 생존 기간이 이렇게 짧았습니다. 그리고 살이 좀 찐 애들이, 그러니까 4에서 6이면은 약 정상이거나 조금 통통한 정도고, 7 이상이면 좀 뚱뚱한 애들인데
보면 이제 뚱뚱할수록 보면 더 오래 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진단이 되면은 적어도 살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논문 마찬가지로 116마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고요. 만성 신장 질환이 2기, 3기, 4기 진단된 애들을 대상으로 생존 기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논문이 되겠고, 2020년도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2기, 3기, 4기에서 당연히 초기 진단된 애들이 그래도 좀 오래 생존 기간이 길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존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살이 빠진 애들이 생존 기간이 짧았고 살이 찐 애들이 생존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거는 MMS는 근육량을 평가하는 지표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근육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애들이 오래 살았죠. 근육량이 없는 애들은 생존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근육량 그리고 체중, 그러니까 살이 좀 찌는 형태로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연구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아까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근육량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인데, 우리 보통 3기가 되면은 단백질을 줄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우선 이 6가지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에서 이제 100명, 99명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공통적으로 단백질을 30% 식단을 섭취하거나 또는 15% 정도로 단백질을 좀 낮은 형태로 식단을 적용했을 때 콩팥 질환의 진행을 또는 신기능을 좀 더 악화시켰는지의 여부를 평가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공통적으로 여기 not significant라고 돼 있잖아요. not significant. 이 말은 결론적으로 단백질의 많고 적음은 신기능의 손상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단백질 관련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우선 단백질은 콩팥 기능의 손상을, 그러니까 안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애들한테는 인과 단백질을 제한한 식단을 임상적으로 많이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단백질의 제한과 인의 제한은 만성 신장질환 3기 정도로 좀 후기로 진행이 되면은 요독증으로 인한 임상 증상을 막아주고 고인산혈증으로 인한 콩팥 기능의 손상을 좀 지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 건강한 애들한테는 단백질의 제한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25%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백질 함량을.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낮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에서 나오는 결론은 건강한 애들은 단백질의 양을 좀 늘려줘야 되고, 늘려준다고 해가지고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신부전, 그러니까 3기 이상으로 진행된 강아지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요독증이라든가 질소혈증으로 인한 임상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단백질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논문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어떤 논문이냐면은 인의 수치를 낮췄을 때 좀 더 이제 만성 콩팥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결론을 낸 논문이에요. 보시면은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단백질을 16%로 좀 낮춘 식단을 섭취를 하게 하고, 이때 인도 낮춘 거죠. 그러니까 4그룹이 어떤 거냐면 고단백 고인, 고단백 저인, 저단백 고인, 저단백 저인,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고단백은 단백질을 32%로 책정을 한 거고, 저단백은 16%로 책정을 한 거고요. 고인은 1%가 좀 넘어가는 1.4%의 인 함량을 얘기하는 거고, 저인은 0.4% 정도로 낮춘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32% 0.4%, 그 다음 32% 1.4%, 또는 16% 0.4%, 16% 1.4%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죠. 결론적으로 이 생존율이죠. 강아지의 생존율은 인을 낮췄을 때 훨씬 더 늘어나더라라고, 이제 인의 감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은 생존율은 단백질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인은 중요한데 단백질은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성신장질환 초기에는 단백질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생존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성신장질환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단백질의 제한이 지금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요독증이라든가 질소혈증이 없다라면은 단백질의 제한은 결코 추천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성신장질환 초기인데 만약에 단백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단백질을 어쩔 수 없이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요 검사도 같이 진행하셔가지고 그 만성신장질환을 잘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기 좀 진행이 된 거죠. 그 근육 소실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의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는 거고, 이건 아직까지 어느 수준인지는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상업 가공 사료하고 자연식에 있어서도 단백질의 그 제한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살, 특히 이제 근육량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를 보셔가지고 단백질을 제한해야 된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 혈증이라든가 요독증이 심할 때잖아요. 그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좀 이제 이건 강아지 기준입니다. 좀 이렇게 많이 높아진 상황 또는 비유엔이 이 정도면은 꽤 높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질소혈증이 확실히 신장 손상에 의해서 질소혈증이 이렇게 야기된 경우에는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죠. 제한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까지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만성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 영양소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만성신장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